정치인들의 그동안의 실적과 경험, 업적, 리더십 또 공약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범을 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어젠가 그제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놔두기 말아가지고 보셨죠? 못 열어봤는데. 못 열어보셨어요? 이제 열어봐야지. 투표하러 후보, 가기 전에 이 열어봐야죠. 두 후보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후보 거는 이제 책자형으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4페이지짜리 그냥 한 장 펼치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돈이 좀 부족한 모양이네요. 많이 부족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 황교안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이 A4의 4분의 1짜리 엽서 크기로 온 그 두 분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유권자들한테 이 공범을 보내는 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돈이잖아요. 전 유권자에게 보내야 되니까 몇 천만 네. 명에게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궁금한데 우리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 박사시니까 네네. 이준석이 단일화에 응한다 안 한다?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렇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돈 문제가 걸려 있고 하나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내 정치적인 이 대선을 어떻게 정치적 자산으로 형성해서 미래에 또 도전하느냐 이 부분이 두 개를 놓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는 게 그렇죠. 맞다. 단일화해서 그곳에서 한동훈 뭐 전 대표라든가 경쟁해서 네. 본인이 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다음 뭐 대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당내에서 위상을 넓혀 나가면 사실 우리나라 양당제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네. 제3의 후보가 돼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거의 갈라진 데다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무기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합해도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함께 해줘도 당선에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이 정치인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들어갔을 경우에는 후위를 이 거대 정당 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당 네. 해산해야 된다. 내란의 공범이다라는 비판이 있지만 TK 지역과 강남을 비롯해서 이 지역 기반은 탄탄하거든요. 영남 네. 좌민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최소한도 의석을 70에서 100석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당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면 좋은데 네. 본인이 너무 오만하게 굴면서 결국은 지금 결합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선 전에는 저는 그렇죠. 안 된다고 좀 보는 저도 거죠. 대선 전에 안 될 상황으로 왔다라고 지금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 전에는 했어야 되는데 네. 그 기회를 놓쳤고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입장이 그 내란을 두고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느 그렇죠. 정도라도 그게 정리가 돼야 이준석이 들어갈 수 있고 명분도 생기는데 지금 너무 극명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들어가면 자기 내란 세력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쉽게 어제 그 오세훈 시장이 뭐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뭐 참석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문제 아닙니까? 이 정치적 행보를 지자체장이 이렇게 마구 해도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네, 있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뭐 손 내미는 그런 제스처 뭐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뭐 잘했다는 둥 이렇게 MVP였다고 MVP였다. 얘기했죠. 네.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손 내미는 제스처를 취하는데 이준석은 조금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10% 득표를 넘는 쪽에 선거 전략을 치중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 저기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고 이후에 대선 이후에 어차피 이준석 후보는 당선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면 이제 이 치열한 외부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또 네. 그리고 친윤 후보와 경합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접수가 될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이 쪼개져 가지고 해처모여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은 완전히 내란당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내란당 떨어져 나가고 소위 말하면 한동훈을 주축으로 한 또 그 내란의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쪽이 찬탄 찬탄 정당이 쪽이 되는 있지 거죠. 않습니까? 떨어져 나와 가지고 또 당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한동훈과 이준석은 미래를 향한 경쟁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경쟁 속에 또 이게 그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전혀 네. 시너지가 나올 수 없는 성격입니다. 두 사람이 다 서로를 네. 비아냥거리고 두 사람이 다 깐죽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유명한 한동훈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완전 깐족이라는 그 단어를 네. 한 12번인가 한 자리에서 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 1차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많은 시민들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깐족 그 자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네. 서로 깐족되면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MVP라고 토론 MVP라고 이렇게 축켜 세웠는데 저도 아까 김 박사님 얘기한 거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준석 후보는 토론은 공격도 잘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토론 성적으로 보면 많은 걸 잃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뭘 보여줘야 되냐면 차기 어떤 내가 정치 지도자다라는 어떤 이런 안정감이란다 이런 걸 보여줘요. 어필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성공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깐족됐다 그리고 비아냥되고 깐족되고 막 그 질문 끊어버리고 경박하게 보이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는 이준석이 장래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찍어준 토론회였다. 그런 점에서는 얻은 것보다 이런 게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조사들 보면요 네. 비유 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이 지금 네. 주요 정치인 중에서 이준석 후보가 70%를 넘습니다. 비유 네. 호감도가 가장 높은 비유 호감도를 갖고 있는 최근 정치인입니다. 아니라 얼마 전 대선 후보 여론조사하면 항상 비호감 1등이 다들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이 아니고 실제 조사 수치는 항상 이준석이 희한하게 이준석이 제일 높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네. 항상 갈라치기 하고 남성 여성 갈라치기 하고 세대 네. 노인과 청년 갈라치기 하고 뭐 지역 갈라치기 하고 항상 그런 식의 정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뭐 학력은 하버드다 뭐 음. 얘기하면서 또 젊은 외모가 있잖아요. 네. 그랬지만 실제는 허장성세 뒷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네, 안정적인 지도자 국민들이 야 우리의 삶을 맡겨도 될 만큼 뭔가 넉넉하고 네.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포용해 주는구나. 내 위기를 그리고 내 고통을 이해해 주는 지도자가 이런 네. 사람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이제 어떤 좀 뭐랄까 급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권영국 후보가 존재감을 부각시킨 거고 그렇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게 마이너스가 많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이번에 대선 자기가 될 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제일 아까 보면 그 당선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낮게 나오잖아요. 3%대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3%대 나온 거 내지 보면 3% 네, 나옵니다. 그럼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지율은 뭐 8% 지금 7% 8% 이렇게 나와도 가능성이 있어서 3%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번을 차기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차차기를 본다든가. 그러려면 오히려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TV 토론에서 만들어내는 쪽에 전략을 구사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까먹어 버렸다. 더 까먹었다. 아까 맞습니다. 얘기한 대로 비호감 그러지 않아도 비호감이 더 까먹어 버렸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토론하기 전에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나 대통령 될 거 믿지 않는데 나 40% 넘게 돼서 대통령 된다.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나의 진가를 확인할 것이다. 이런 공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TV 토론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 가지 안으로 질문을 했어요. 경제 정책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2차 라운드 가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깐족되고 공격만 하니까요. 네. 김문수 후보도 질문하지 않고 도리어 권영국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고 네.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 신세였는데 3라운드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번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라운드에서는 그래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준석한테 맞습니다. 어차피 토론에서는 그런 전략을 4인이 하기 때문에 네. 잘 짜야 되는데 나중에 2라운드, 3라운드 가서는 이준석 후보에게는 거의 지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어차피 나올 내용이 그런 거친 네거티브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김문수 후보마저도 꺼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그 정치적 능력이라든가 오죽하면 허은하 대표가 당에서 쫓겨나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었겠습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와가지고
사실 그게 그 이준석 이름만 밝히지 않았지 이준석 후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께서 다 과정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허은하 대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 전에 그 정치 노선 발언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할 말은 또박또박 하는 스타일인데 이준석 1인 체제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네.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이 네. 진영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럼 정치인의 포용력, 네. 안정감 그리고 국가를 이끌 때 네. 상대방을 이 윤석열식으로 무조건 정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상대를 품으면서도 법과 원칙 질서를 지키는가 네. 이걸 국민들은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 점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반복되지만 이런 게 좀 많고 근데 재밌는 게 안철수와 이준석은 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네. 이제는 같이 기대면서 연대할 수 있는 곳이 네. 사실은 이제 이준석 네. 후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의원도 과거에 그 힐링 캠프 나오고 청순하고 순수했던 이미지는 이제 사라지고 네. 기성 정치인이 됐는데 네. 이제는 손잡을 곳이 없어진 거죠. 아직도 새 정치는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새 정치도 모르고 헌 정치도 모르고 새 정치도 모르고 다 네.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준석을 향해서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쳐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보고 지금 단일화하자 뭐 이런 취지의 손을 내미는 것 같은데 서로 이공계라서 그런가? 같이 저는 공통점은 이공계 출신이라는 거 빼고는 없잖아요 지금. 잠시의 연대 제안일 뿐이었고요. 네. 지금은 저는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을 그렇게 필요한 존재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친윤계에서 완전히 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안철수, 네. 한동훈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완전히 왕따 당하는 그렇죠. 신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을 찾는 건데 이준석 후보와 그런 이공계, 네. 뭐 미래사회, 정보통신, AI 이런 걸로 뭔가 연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 연대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4인 경선 했을 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정계 은퇴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정계 은퇴를 안 하고 홍준표 의원이 정계 은퇴한다고 계속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안철수 의원은 원래 생계부터 시작해서 정치의 모든 걸 다 거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업이 있고 지금 안내 비롯해서 네. 자기 자신을 옹이하는 수많은 곳이 있는데 그 방패막이가 아. 정치권이 되는 거죠.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는 순간 네. 이제는 광야에 떠밀리는 건데 그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현장에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정치 목적보다는 어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의 어떤 방패막이 삼아서 지금 정치를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보면 정계 은퇴하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전혀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 지역구 의원이 갖고 있는 네. 헌법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떠나는 순간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치권에 발을 들인 사람은 잊혀지는 것을 네. 원치 않거든요. 자기의 부고 빼놓고 나서 모든 네. 기사가 실리기를 원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역시 우리 김 박사님이 정치학 박사시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시장은 다릅니다. 완전히 이분은 정치의 인생의 모든 걸 걸었잖아요. 검사 시절 이후 YS 김영삼 대통령에서 영입이 된 이후로 네. 정치 현장에서 완전히 잔뼈가 굵었는데 그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물없이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된 거죠. 예,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잘 알거든요. 그 양반을. 그 양반이 검사 시절 모래시계 검사라고 했잖아요. 네네, 93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었네요. 그러네요. 그 법조 32년 전. 예, 법조의 막내 이제 취재를 할 때 젊은 이진동 기자. 예. 네. 그때 홍준표 검사였죠. 검사였는데 그때 박철원을 잡아넣는 이제 검사. 그래서 그렇죠. 뭐 그걸로 모래시계 검사로 이렇게 떴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그 지금처럼 이렇게 막 껄렁껄렁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슬리퍼 찍찍 끄고 다니면서 그때 모습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때 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유시민하고도 토론도 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하고도 토론도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보수 어떤 스타일이지만 또 어떨 때 보면 꽉 막혀 있는 보이다가도 또 이렇게 토론도 화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재명 손을 드는가 했더니 어제 그
파란색 넥타이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다시 바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지지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적절한 선언 지킬 모호성을 거다. 통해서 네. 아니요 지키면서도 모호성을 통해서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국민의힘에 보여주는 거죠. 오늘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사절단이 4명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와이 여행 사절단. 김문수 지지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뭐 방송 인터뷰 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방송 그러니까 들어온 저희도 상황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아마 얘기는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은 아마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네, 저는 얘기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네. 당에도 거리를 두고 어차피 만일의 경우 지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5년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나이로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후면은 본인은 어떤 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 속에서 최대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쪽으로 홍준표 시장은 전략을 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역할을 하고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지금 총리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실제 총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보는데 그 총리설 얘기는 홍준표 시장한테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민주당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청준표가 됐느냐, 홍카콜라가 청카콜라가 됐느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청홍 코카콜라 전략으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어제도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푸른색 넥타이였다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랬을까요? 그럼요. 근데 원래 지금 네이버에 프로필 올라온 거 보면 홍준표 파란색 넥타이를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파란색 넥타이가 보여주는 또 이게 민주당 색깔이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바꾼 거잖아요. 아니요 급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럼요. 민주당에도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이재명 후보와 넌지시 민주당에도 보여준 보여준 거 것이고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이미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는 그동안 후보 탈당한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보내는 언사는 거의 저주에 가깝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이미 민주당에서도 홍준표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리더십이 아까 얘기하신 통큰 네네 그 사내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과거에 뭐 국회에서도 자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홍카콜라 네. 시원한 탄산음료 같은 그런 점들인데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만일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때 홍준표 시장의 역할이 일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러브콜이 네.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정치계의 이 큰손 역할, 마이다스의 손처럼 본인은 역할을 하려고 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합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김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홍준표의 역할이 분명히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그걸 노리면서 자기의 운신의 폭을 크게 최대한으로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전략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 이재명 후보는 원래 리더십 스타일이 실사구시형입니다. 네. 과거에 경기지사 할 때도 기존에 남경필 지사 체제에 있었던 그런 국장들을 있잖아요. 노동국장으로 발탁하고 상대 진영의 인물도 발탁하고 내 편이 아니었어도 능력이 있다면 함께하는 스타일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허은하 의원도 그렇고요. 또 윤여준, 이석연, 뭐 권오울 상대 지형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 플러스로 국정에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보수 지형에 있던 분들도 아주 다수는 아니겠지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일부는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서 국정의 성공을 준비할 거다.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했죠. 유능함이 제1의 기준이다. 그렇죠. 예, 유능함이 제1의 기준이다 얘기를 했고 좌면 어떻고 우면 어떻냐.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뭐 그때 또 누구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실용주의로 가면서 어떤 국가 발전에 굉장히 필요한 존재면 다 갖다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발 그렇게 해서 큰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 본인이 얘기한 대로 유용한 도구가
저는 저도 모든 국민들이 다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 번만 삐끗하면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지금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기업인들 현장의 기업인들 몇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들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숨만 쉬고 있다. 네. 모든 경제 상태가 지금 불능이고요. 우리 국가 재정 예산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수출도 어렵고 또 국내에서도 매일 건설사가요. 하루에 몇 개씩 지금 도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법정관리 신청이 있잖아요. 하루에 몇 개씩 들어와서 네. 1년으로 따지면 이 숫자가 뭐 지금 천문학적 숫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 경제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네. 편만 챙긴다. 네. 그건 안 되겠죠. 어제 제가 8시 반에 좀 택시 타고 오는데 강변북로가 뻥 뚫렸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분 하시는 얘기가 이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망해서 안 된다. 이거 자영업자 출퇴근할 시간, 그러니까 회사 출퇴근할 시간이 딱 지나고 자영업자 출퇴근은 조금 더 늦게 하는 것 같다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뻥 뚫리는 거 보고 나서 보라고 이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망해가지고 지금 출퇴근할 시간에 없으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또. 그러니까요. 웰빙 시대긴 하지만요. 음식점에 한국은 저녁 12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는 곳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9시면 영업 끝났다 나가라는 식당들이 속출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에는 아예 손님이 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반짝하는 시간 빼고 나서 저녁 8시, 9시 때부터는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9시면 이제는 문 닫는 걸로.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에 가든 네. 12시 또는 새벽까지 철야성을 이루는 네. 그런 불 켜진 나라로 유명했는데 네. 지금 완전히 불 꺼진 나라가 됐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죽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가 되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고 또 네.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안정과 인권 지키고 지금은 누가 되든이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 사람 그 사람이 그렇죠. 돼서 유능한 어떤 도구 역할을 진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저 그걸 바라고 그래서 지금 60% 가까운 50%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언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대답은 명확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이 여론조사라든가 각종 지표 그리고 이 기대감 네. 이거는 이미 다 몰려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진영과 상관없이 누가 되든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했던 사람도 되니까 기대하고 그러니까는 초반에 지지율이 대통령이 80% 가까이 나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도 그랬는데 나중에 네. 국민을 배신하는 거죠. 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들이 많이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버지한테 배웠을 거다. 그런데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그만큼 기대감을 안고 이제 새 정권들이 출발을 그렇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취임식하고 취임사에서 또 청사진 밝히고 이렇게 하면 초반에는 뭐 또 그렇게 굉장한 지지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력을 이제 국가 발전에 잘 써야죠. 그리고 어제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 나왔는데 그런 어떤 청사진에서 그 동력 갖고 끌어가면서 개헌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정말 할 일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할 일 정말 해내셔야 되는데 정말 태산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좀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35% 정도의 이 국민들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극우 정치 또 정광훈류의 네. 정말 종교까지 개입시킨 이 극우적 행태로 네. 인해서 아마 초반에도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네. 과거에 박근혜 정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네. 4대 개혁 입법 다양한 제시를 할 때 그때 어땠습니까? 거리로 나가서 삭발하고 목사님들 때로 행진하면서 있잖아요. 네. 결국 그래서 4대 입법이 좌절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실력 있고 유능하게 국정 운영을 잘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좀 초반에 협력해 주시면서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국정에 발목 잡는 그 과정들을 잘 견제해 줘서 네. 초반에 성공률 길로 가야 지금 이 무너진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 네. 지금 이 경제 상황 무너지는 건요. 음. 뭐 공실률도 그렇고요. 부도율, 뭐 법정관리 신청률, 그다음에 소비의 뭐 저하 등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만이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진보, 중도, 보수 얘기할 때 3대 4, 3대 4대 3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3, 4, 지금은 3 에서. 3.5, 3, 3.5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양극단이
커졌나요? 그렇죠. 아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음. 지금 35에서 4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수 그렇죠. 층이 전통적인 이제 보수층. 그렇죠. 전통적인 보수층. 이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어떤 뭐 망언을 하고 뭘 하더라도 지지하는 분들이고 내란 동조를 하고 내란- 내란 옹호를 하든 윤석열 옹호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좀 군인 동원하고 쿠데타 일으켜도 그냥 지지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진보층에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근데 진보층은 좀 엄격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건전해야 된다. 내란 일으키고 이러면은 그 지지를 철회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콘크리트 지지층 이 얘기가 나온 게 박근혜 때 이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보수당에 깨지지 않는 그 지지층 얘기를 할 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데 근데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실 우리가 깨지는 것도 봤잖아요. 그렇지만 네. 지금 TK 지역 지지율 보면요. 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이 40% 올라갔죠. 육박했는데 네. 지금 나오는 거는 30% 초반. 오늘 나온 게 이제 아까 30% 나오고 어제 조사인가요? 40%에서 제가 보니까 31, 2%로 떨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시 예. 말해서 TK 지역과 이 그동안의 보수층들이 핵심을 차지했던 지역에서 지금 단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잘 보고 마지막 2주를 잘 네. 관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